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부대 정문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온 노인이 서 있었죠. 이만섭, 78살.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손에 쥔 면회 신청서는 며칠 전 우편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손주 이준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이만섭은 어제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부대까지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이만섭은 밤 11시부터 폐지를 주우며 정류장 근처를 배회했어요. 손수레에 실린 폐지는 오늘 아침 팔 생각이었죠. 버스비라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고 또 세면서 이만섭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준혁이는 괜찮을 거야. 위병소 앞에 도착한 이만섭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젊은 위병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고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이리저리 넘기던 위병의 손이 멈췄어요.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위병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코웃음과 함께 서류를 도로 내밀더군요. 3대 독자시라고요? 여기는 그런 사정 안 통합니다. 차갑게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이만섭은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말했죠. 그게 아니라 손주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의무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규정상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위병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만섭은 한 걸음 물러섰지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흘밤을 설치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새벽부터 폐지를 주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는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5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좋으니.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이러시면 경고 조치 들어갑니다. 위병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만섭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수레 손잡이를 꽉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병사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철책 너머로 보였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만섭은 본능적으로 그 무리를 훑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손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하지만 손주의 모습은 이만섭이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왼쪽 눈은 거의 감긴 채 부어올라 있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죠.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옆 동기의 어깨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군복 상의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준혁아. 이만섭이 철책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손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 순간 이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이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주의 눈에서 공포와 놀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이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아니, 차라리 보면 안 되는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고 일부러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할아버지가 있는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면이었습니다. 명백한 외면이었죠. 이만섭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철책을 붙잡던 손가락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준혁아.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손주의 이름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엔 소리가 되지 않았어요. 바람에 흩어지는 한숨 같은 소리였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장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윤태성 중이었어요. 그는 이만섭을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죠. 봤습니까? 가족도 저놈을 버립니다. 그 말에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태성은 팔짱을 낀 채 이만섭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이요. 그리고는 뒤에 있던 위병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훈련 방해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2명의 위병이 이만섭에게 다가왔어요. 이만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함께 끌고 온 폐지 손수레도 와르르 쓰러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모아둔 폐지 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모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만섭에게 진짜 아픈 건 넘어진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폐지도 아니었어요. 손주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가슴을 찢어놓았죠. 이만섭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지는 병사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이준혁의 구부정한 어깨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훈련장 안쪽으로 사라지는 손주의 뒷모습을 이만섭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만섭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흩어진 폐지를 주우려는 생각도 일어나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저 손주가 사라진 방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혁은 또다시 중위에게 불려갔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등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생활관에 막 누웠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고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준혁 나와.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이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군화끈을 묶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끈이 자꾸만 빠져나갔어요.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고참이 앞장서 걸었고 이준혁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행정반 건물 끝,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창고 앞에서 고참이 멈춰 섰어요. 들어가. 문을 열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준혁은 삼키는 침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윤태성 중위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이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중위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문 닫아. 고참이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금장치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혁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봤지? 이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윤태성은 이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내가 말만 잘 들으면 그 노인 무사합니다.
알겠나?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윤태성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고참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교육 시작해. 그 말과 함께 시작된 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규율이라 불렀죠. 기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타였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후려쳤어요. 이준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죠. 일어나.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0개. 이준혁은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개를 하고 나니 팔에 힘이 풀렸어요. 20개를 넘기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0개째 이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팔이 꺾이며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5개도 채 못하고 쓰러졌어요. 윤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근성이 없어.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리고는 군화발로 이준혁의 옆구리를 찼어요. 이준혁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더 심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이었을 수도 1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준혁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죠. 마지막 순간 윤태성이 이준혁의 머리채를 잡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왼쪽 눈에 직격탄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한쪽 눈은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머리 전체를 뒤흔들었죠. 이준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윤태성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의무대 데려가.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해.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은 의무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쪽 눈만 떴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뜨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눈 주변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병 이준혁,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의관은 펠라이트를 꺼내 이준혁의 눈을 비췄어요. 오른쪽 눈은 빛에 반응했지만 왼쪽 눈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왼쪽 눈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망막 손상이 의심됩니다. 군의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그는 차트에 뭔가를 적다가 펜을 멈추고 이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병,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의무대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의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는 말했죠. 훈련 사고입니다. 군의관님. 그리고 이준혁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어요. 군의관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다르게 말하면 할아버지 다시 끌려옵니다. 오늘 아침처럼요. 이준혁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철책 앞에서 넘어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흩어진 폐지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의 눈빛. 이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군의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무대를 나갔죠.
복도 끝에 이만섭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모든 걸 들었어요. 손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만섭은 아무 말 없이 복도 벽에 손을 짚었어요. 주름진 손등이 희게 변할 만큼 힘을 줬죠. 진실은 손주의 입으로 처음 묻혔습니다. 이준혁의 거짓 진술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무대 기록에는 훈련 중 발생한 안면, 부상, 좌한 시력 저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조사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부대는 다시 평온을 찾았죠. 아니, 평온한 척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윤태성은 간부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문제 병사 하나 정리됐습니다. 이제 부대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윤태성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약한 놈들은 걸러내야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윤태성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고 있었죠. 한편 생활관으로 돌아온 이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붕대로 감싸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무대에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이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밤이 되자 생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아침의 장면이 되살아났죠. 할아버지가 철책 앞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넘어지며 흩어진 폐지들, 그리고 자신이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 왜 나는 그때 할아버지를 외면했을까? 이준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환청이 들려왔어요. 윤태성의 목소리였죠. 할아버지 다시 끌려온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잠들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꿈, 창고에서 끝없이 맞는 꿈, 그리고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게 되는 꿈.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릴 때까지 이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이준혁에게 훈련은 더욱 가혹했어요. 거리 감각이 무너졌고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구보를 할 때마다 옆 사람과 부딪혔고 제식 훈련에서는 발을 헛디뎠어요. 교관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준혁? 정신 차려. 한쪽 눈 없다고 훈련 못하나. 동기들은 이준혁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을 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혁이 다가가면 자리 없어라는 말만 돌아왔죠. 결국 이준혁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날랐을 뿐이죠. 밤마다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왼쪽 눈 주변에서 시작된 통증은 머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준혁은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끌려갈 테니까요. 환청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윤태성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할아버지가 위험해. 넌 이미 쓸모없어. 한쪽 눈 없는 병사 따위. 가족도 널 버렸잖아. 이준혁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그는 베갯니들 입에 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주말 면회 시간이 되자 다른 병사들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생활관 창문으로 행복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엄마가 싸온 음식을 먹는 병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병사, 여자친구와 손을 잡은 병사. 이준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니, 올 수 없게 만든 건 자신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생활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한쪽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반쪽뿐이었습니다. 깊이가 없었고 거리가 왜곡돼 보였죠.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요. 할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이준혁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뒷모습,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걷는 모습, 그리고 철책 앞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절박한 눈빛. 이준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혔을 뿐이죠. 이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준혁은 또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쪽 눈만으로 보는 세상은 더욱 캄캄했습니다. 통증이 다시 밀려왔고 환청이 다시 시작됐죠. 그렇게 이준혁의 밤은 계속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 속에서요. 부대는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평온 아래에는 묻힌 진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른 척했죠. 이준혁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섭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대에서 받은 공식 통보서를 손에 쥐고 읽고 또 읽었어요.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특이사항 없음, 현재 의무대에서 치료 중. 단 3줄 뿐이었습니다. 너무 간결했어요. 너무 깔끔했죠. 마치 미리 준비된 문장 같았습니다. 이만섭은 낡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다시 살폈어요. 사고 발생 시각, 목격자, 조치네요. 모든 게 빈틈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시각에 이만섭은 부대 정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훈련장에서 달려오는 걸 봤죠. 그때 이미 이준혁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어요. 시간이 안 맞아. 이만섭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사고 시각은 오전 9시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준혁을 본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이미 그때 얼굴이 망가져 있었죠. 이만섭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이만섭은 다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면회 신청이 아니었어요. 행정반에 직접 찾아가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접수를 받은 행정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민간인께서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나는 보호자요. 당연히 볼 권리가 있소. 이만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행정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다른 간부가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어요. 어르신, 기록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실 게 없습니다. 정리가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오? 사고가 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에는 군의 절차가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거요. 내 손주 눈이 멀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소? 눈이 멀었다니요? 과장이 심하십니다.
부상일 뿐입니다. 대위는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태도였죠. 이만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손주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회라도 시켜주시오. 현재 치료 중이라 면회가 제한됩니다. 언제까지요? 미정입니다. 대위는 돌아섰습니다. 이만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행정반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병사 몇 명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만섭이 지나가자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만섭은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부대 밖으로 나온 이만섭은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수레를 옆에 세워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심하게 잘못됐어요. 기록은 너무 빨리 정리됐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손주가 면회를 거부한다는 거였죠. 준혁이가 날 피하고 있어. 이만섭은 그날 새벽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보고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훈련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준혁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외면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만섭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훈련병들이 구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구령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손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이만섭은 또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정문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수레를 세워두고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훈련병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살폈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누가? 중위님이요. 윤태성 중위님. 병사는 그 이름을 말하며 몸을 떨었어요. 이만섭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손주한테 뭘 한 거요?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만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만섭은 매일 부대 앞에 나갔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몇 시간씩. 하지만 이준혁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신청은 계속 거부됐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만섭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수첩이었어요. 오래전 적어둔 전화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섭은 한 번호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6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였죠.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이만섭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이만섭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준혁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널 구해낼 거다. 그날 밤 이만섭은 이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부당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부 통보를 받은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부대 정문을 나서며
이만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높은 철조망, 경계초소,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손주. 이만섭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만섭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호를 찾았어요. 이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 진실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만섭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게 펴져 있었죠. 이만섭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그가 찾던 수첩이 나왔습니다. 가족 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안에 적힌 글씨들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이만섭은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육군대장 박민수, 해군대장 김정호, 공군대장 이상훈, 해병대 중장 최도안. 모두 40년 전 이만섭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때 1등병이었고 어떤 이는 하사였죠. 지금은 모두 별을 단 장성들이었습니다. 이만섭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이만섭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형님 맞습니까? 그래, 나다. 오랜만이구나. 아니, 형님. 얼마만입니까? 6년입니까? 7년입니까? 박민수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만섭은 인사를 길게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다. 목소리가 무거워지자 전화기 너머도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말씀하십시오, 형님. 우리 손주가 해병대에 있다. 그런데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눈을 다쳤는데 기록은 사고라고 되어 있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면회도 막혀 있고. 이만섭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한참을 듣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대 이름이 어디입니까? 이만섭이 부대명을 말하자 박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대장이 윤태성입니까? 그래, 그 이름 들었다. 형님, 그 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고가 올라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이만섭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겠나?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박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만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1973년 11월 23일 기억하나?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랜 침묵 끝에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였죠. 잊을 수 없습니다, 형님. 형님이 저를 업고 3km를 뛰어오셨죠. 제 다리에 파편이 박혔을 때, 그때 내가 널 버렸으면 넌 지금 거기 없었을 거야. 이제 내가 내 손주를 살려줄 차례다. 박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끄는 이만섭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해군 대장 김정호였죠. 통화는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약속. 세 번째 공군 대장 이상훈, 네 번째 해병대 중장 최두환.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형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형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이만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형님이라 불렀어요. 여전히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죠. 마지막 전화를 끝낸 이만섭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저 멀리 어딘가에 손주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손주가요. 이만섭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테니까. 그날 밤 이만섭은 단 한 문장만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네 명의 장성에게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아이 하나를 버리면 군도 버려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이만섭은 알고 있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 그것이야말로 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장성들은 모두 상황을 이해했고 즉각 움직이기로 약속했죠.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새벽에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찰팀을 당장 투입하겠습니다. 전화를 모두 끊은 뒤 이만섭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 때문이었어요. 손주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손주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만섭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만섭은 생각했죠. 내일이면 끝날 거야. 내일이면 준혁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너무 늦었다면? 만약 손주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 이만섭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손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멍든 얼굴, 흐린 눈빛,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그 순간. 미안하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이만섭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갯잎에 스며든 눈물은 곧 마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기를 이만섭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이만섭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에 헬기들이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쪽으로요. 5분 뒤였습니다. 이만섭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박민수였습니다. 형님, 지금 출발했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고맙다, 민수야. 형님, 이건 제 의무입니다. 형님께 진 빚을 갚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이만섭은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부대에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손주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못할 겁니다. 새벽 6시 부대 상공을 가르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죠. 4대의 군용 헬기가 동시에 부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훈련병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헬기들은 부대 중앙 연병장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훈련인가? 아니야, 저건 사령부 소속 헬기야.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교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통보받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육군 대장 박민수였어요. 가슴에 달린 별 4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해군 대장 김정호, 공군 대장 이상훈이 내렸죠. 마지막 헬기에서는 해병대 중장 최두환이 나왔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병사들은 차례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교관들은 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죠. 부대 지휘관인 대령이 황급히 집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네,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전에 연락을. 박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령을 바라봤어요. 이 부대에 즉각 감찰을 실시한다. 전 병력 집합, 지휘라인 전원 대기 상태로 전환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윤태성 중위를 데려오라. 그리고 이준혁 이병도.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태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주변 간부들의 표정도 일제히 굳어졌어요. 박민수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감찰관들이 헬기에서 우르르 내렸죠. 모두 서류 가방과 녹음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산실 봉쇄, 행정반 봉쇄, 의무대 기록 전면 압수. 명령이 떨어지자 감찰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부대는 삽시간에 통제됐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었고 아무것도 지울 수 없었죠. 윤태성은 그때 중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헬기가 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훈련인가 싶었죠. 하지만 별들이 내리는 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감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성 중위, 즉각 연병장으로 나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나오시면 알게 됩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태성은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그는 군복을 여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병장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누가 고발한 거지? 이준혁? 아니야, 그 녀석은 입도 못 열어. 다른 병사들? 그들도 겁에 질려 있는데. 연병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윤태성은 박민수 앞에 섰어요. 박민수는 천천히 윤태성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이었죠. 윤태성 중위, 이준혁 이병에 대한 폭행 및 은폐 혐의로 직무 배제한다. 즉각 조사실로 이동하라. 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여부는 조사 후 밝혀질 것이다. 끌고 가라. 감찰관들이 윤태성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윤태성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끌려가면서 소리쳤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박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어요. 삭제된 기록 복원 시작하라. 의무대 CCTV, 생활관 일지, 모든 걸 찾아내라. 감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전산실로 달려간 요원들은 곧 삭제된 파일들을 찾아냈어요. 누군가 서툴게 지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의무대에서는 군의관이 떨리는 손으로 숨겨뒀던 메모를 꺼냈죠. 여기 제가 직접 본 걸 적어뒀습니다. 이준혁 이병의 부상은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군의관의 고백이 시작되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중위님이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밤마다 불렀어요. 저희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이준혁은 항상 혼자였어요. 저희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민수는 모든 진술을 기록하도록 지시했어요. 옆에 서 있던 부대장 대령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묵인했던 겁니다. 한편 의무대에서는 이준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소동을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문이 열리고 해병대 중장 최두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은 놀라 벌떡 일어섰죠. 차렷. 편히 있어라, 이병. 최두환은 이준혁에게 다가와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준혁 이병, 지금부터 내가 묻는 것에 사실대로만 대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준혁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 할아버지께서 우릴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시고 형님이시다. 이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이제 모든 걸 말해도 된다. 윤태성은 이미 직무 배제됐고 조사가 시작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준혁의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꽉 붙들고 있던 긴장이 일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제가 말하면 할아버지가 다칠까봐.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내 할아버지도, 너도, 다른 병사들도. 최두환은 이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내라, 이병.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 반복된 폭행, 협박, 그리고 자신이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고백이었고 동시에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윤태성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박민수는 서류 뭉치를 그 앞에 던졌습니다. 복원된 의무대 기록, CCTV 영상,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이게 전부 증거다. 윤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왔던 부조리가 단 1시간 만에 무너지는 걸 목격하고 있었죠.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정의가 도착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부대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이준혁은 조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왼쪽 눈에 감긴 붕대는 여전했지만 오른쪽 눈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헬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성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나니 오히려 더 무서웠죠. 이제 할아버지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자신을 외면했던 그 순간, 거짓말을 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이만섭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서 있는 할아버지.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어깨는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만섭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처럼요.
이준혁은 침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무서웠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밤 창고로 끌려갔어요. 맞고 또 맞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중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해치겠다고. 할아버지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말이 끊겼어요. 이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외면했어요. 제 살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외면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사고였다고, 아무 일 없다고. 이만섭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의 고백을 듣고 있었죠. 그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이준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공포, 죄책감, 자괴감, 모든 게 뒤섞여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비겁했어요. 할아버지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할아버지가 저를 지키셨잖아요. 저는 이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가 닿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 숨겼던 고통, 모든 게 터져 나왔죠. 이만섭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만섭은 참았어요. 지금 위로보다 필요한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버렸구나. 이만섭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비난하는 투도, 화난 투도 아니었어요. 다만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준혁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네, 제가 할아버지를 버렸어요. 이준혁은 바닥에 이마를 더욱 세게 눌렀습니다. 피부가 바닥에 쓸려 붉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커서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만섭은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늙은 다리가 삐걱거렸어요. 그는 손주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 들어라, 준혁아. 이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만섭은 조금 더 힘을 줘 어깨를 당겼습니다. 고개 들라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할아버지에게 보였죠. 이만섭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멍든 자국, 붕대로 감긴 왼쪽 눈,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오른쪽 눈. 준혁아. 이만섭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한 거면 그건 잘못이 아니다. 이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 그게 본능이야. 내가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그랬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만섭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이준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할아버지는 화난 게 아니다. 다만 아팠을 뿐이야.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게,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졌다는 게
이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만섭은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마른 팔로 꽉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다 끝났어. 이준혁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이만섭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죠. 그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아, 명심해라. 살고 싶어서 했던 선택이 내 인생을 갉아먹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앞으로는 두렵더라도 진실을 말해라. 혼자 짊어지지 마라. 할아버지가 있잖니. 네, 약속해라.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헬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만큼은 따뜻했어요. 이만섭은 손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제 일어나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게 사는 거다. 이준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부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인 브리핑룸에서 부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윤태성과 관련 간부들은 군, 검찰에 송치됐죠. 은폐에 가담한 지휘라인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부대는 전면 감찰을 받았고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시작됐어요. 이준혁은 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왼쪽 눈의 시력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망막 손상이 심각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의병 제대 대상입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침대 옆에는 이만섭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는 손주에게 이만섭은 말했어요. 걱정 마라. 군에서 다 책임진다고 했어. 치료비, 보상금 다. 할아버지, 넌 그냥 쉬어. 몸 추스르는 게 먼저야. 이만섭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준혁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죠. 일주일 뒤 이준혁은 의병 제대 절차를 밟았습니다. 군복을 벗는 날 부대 정문 앞에는 동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준혁을 보자 하나둘 다가왔어요. 미안해, 준혁아. 우리도 너무 겁났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 살아, 제발.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포옹도 있었어요. 이준혁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려움이 어떤 건지 이준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너희도 조심해. 앞으로는 말해. 혼자 참지 말고. 그래, 고마워 준혁아. 정문을 나서는 이준혁의 손을 이만섭이 잡았습니다. 손수레는 이번엔 없었어요.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거리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가 막연했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만섭은 걸음을 멈추고 손주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넌 이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 해. 제대로요? 그래. 두렵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해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뒤 국방부는 군 인권보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감찰 시스템 강화, 익명신고 채널 확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 이준혁의 사건은 변화의 계기가 됐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이만섭은 옛 전우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박민수였습니다. 형님, 제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아, 민수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지.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이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야. 준혁이가 용기를 냈고 다른 아이들이 증언했고 너희가 움직여준 거지. 다 같이 한 거야.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형님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만섭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골목 끝에서 이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의 폐지 줍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준혁은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끌게요. 괜찮아. 내가 끌면 할아버지가 뭘 하냐? 같이 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두 사람을 따라왔죠. 이만섭은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준혁아, 네 할아버지. 그날 헬기가 떴을 때 사람들은 별이 움직였다고 했어. 이준혁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섭은 계속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별이 움직인 게 아니야. 늦게라도 진실이 움직인 거지. 그 말에 이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 그토록 말하기 두려웠던 진실이 결국 자신을 구했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이만섭은 손주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어요.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함께하는 거지. 저도 이제 알아요. 그럼 됐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골목길을 굴러갔어요. 덜컹거리는 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밥 짓는 냄새가 풍겼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이준혁은 남은 한쪽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뒷모습.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에 담고 싶었죠. 저 멀리 부대 방향에서 헬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이만섭과 이준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이만섭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저녁은 뭐 먹을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그럼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이자. 할아버지가 끓여줄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수레는 덜컹거렸고 해는 계속 졌어요.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작은 집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이만섭은 국자로 간을 보고 이준혁은 밥상을 차렸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죠.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만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누군가 힘들어하면 외면하지 마라.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게 해줘.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이준혁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할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